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프리카 르완다의 북한 대사관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7명의 엘리트 외교관들이 밤마다 몰래 한국 라디오를 듣고 외부인을 만나며 하나의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국과의 교신마저 끊기며 평양 보위부의 숨통이 조여오는 가운데 이들은 목숨을 건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이 7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르완다 땅을 밟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행기가 키갈리 공항에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붉은 흙길과 초록 나무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으면 뜨거운 사막이나 끝없는 황야를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르완다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1000개의 언덕이라고 부를 만큼 도시 전체가 크고 작은 구릉 위에 얹혀 있었어요. 언덕마다 녹색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형형색색이었습니다. 공기마저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리 선선하고 맑았어요. 그 낯선 아름다움 앞에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여유는 없었어요. 평양을 떠나오기 전 상부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들었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보고 듣는 건 다 하되 마음만큼은 절대로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요. 20년 넘게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그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외무성 간부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요. 당의 노선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나는 올바른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근무 중에는 더욱 그랬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외로워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르완다에서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행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대사 림철수 동지를 필두로 저 최명철 참사관, 1등 서기관 장성호, 군의관 오정식, 건설 현장 감독관 백남진, 통신 담당 김혁, 그리고 의료 파견원 리순이 동무까지요. 겉으로 보면 르완다와의 의료건설 협력을 위해 파견된 평범한 외교단이었어요. 그러나 해외 파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7명 가운데 적어도 한두 명은 본국 보위부와 연결된 눈과 귀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 지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감시 대상이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숙소 복도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옆집 이웃이 내 집 안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머릿속에서 한 번 걸러 낸 다음 입 밖에 내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그 한마디조차 괜찮을지 생각하게 되는 생활이었어요. 웃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속내가 담긴 웃음이 아니라 표정을 관리하는 연습이었어요. 처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담장 안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일과가 틀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다 함께 초상화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해외에 나와 있어도 이 의식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한 번씩 생활총화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비판과 자아 비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늘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비판받는 것도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키갈리 외곽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담장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공수해 온 된장과 고추장이 부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저녁이면 7명이 좁은 밥상 주위에 둘러앉아 하루를 마쳤어요. 담장 밖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들려왔지만 담장 안에서는 영락없는 평양말씨가 오갔습니다. 그 작고 좁은 공간이 이 영만리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북한이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가끔 코끝에 스칠 때면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파견 초기, 저는 업무에 쉴 틈 없이 매달렸어요.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잡고 건설 현장 진도를 확인하고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군의관 오정식 선생은 현지 협력병원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퇴근 후에는 늘 말수가 적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무심코 고단해 보이요 하고 건넸더니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너무 아픕니다. 약이 없어서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의 말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아직 조심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리순이 동무는 7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늘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현지 아이들을 대하는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진료소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서툰 영어로 달래주는 그 모습이 가끔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실 거예요. 자기 아이 곁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순이 동무가 꼭 그랬습니다. 그 눈빛이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던 그 표정과 어딘가 다르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밤이 되면 키갈리는 놀랍도록 고요해졌습니다. 담장 밖으로 가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이름 모를 열대 새 울음소리가 어둠 속을 가로질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숙소 창가에 혼자 앉아 멀리 평양 하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을지, 아들 녀석은 밥은 잘 먹고 학교는 잘 다니는지, 제가 떠날 때 중학교 3학년이던 그 아이가 공항에서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잘 다녀오시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 얼굴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평양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7명 모두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가야겠다고, 아들 녀석 키가 얼마나 컸을까 궁금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먼 땅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는 그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파견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7명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일상의 리듬 같은 게 생겨날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사무실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키갈리의 노을이 언덕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연히 목소리 2개가 겹쳐 들렸어요. 낮은 남자 목소리 하나, 그리고 영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담장 안쪽 그늘에 장성호 서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현지 NGO 소속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둘이 주고받는 말은 업무 이야기였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허가 없이 외부 인사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규정 위반이었어요. 해외 파견 외교관이 외부인과 단둘이 접촉하는 것은 보위부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장성호 서기관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못 본 척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통신 담당 김혁이 제 옆에 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김혁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침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본국에 정기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신실에서 혼자 작업하던 김혁이 보고서 초안을 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참사관 동지, 이번 주 특이 동향 항목 비워도 되겠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가 장성호의 일을 보고서에서 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말 없는 계약 하나가 맺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저녁 김혁은
군의관 오정식과 건설 감독관 백남진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리순이 동무는 이미 장성호 서기관에게 조용히 귀띔을 했다고 했습니다. 7명이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순간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뒤로 7명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밥상 앞에서 말수가 조금씩 늘었어요. 이전에는 날씨 이야기나 업무 이야기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가끔 고향 음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백남진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순두부찌개가 생각난다고 하면 리순이 동무가 자기 동네 두부는 물이 좋아서 특별히 맛있었다며 받아쳤어요. 그 사이 장성우는 말없이 밥만 먹었지만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위기를 함께 넘기고 나면 이상하게 정이 드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꼭 그랬습니다. 전에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가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잠깐씩 눈을 맞추고 지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여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이에서 살아온 우리한테는 꽤 큰 변화였습니다. 장성호 서기관은 그 뒤로 한 번도 그 외국인 여성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 전에 없던 균열 같은 게 생겨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담장 쪽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 눈빛이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 무렵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잘못을 뒤집어 쓰는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향에서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김혁이 선택한 침묵은 달랐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3달쯤이 흘렀을까요? 7명의 일상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보고서는 제때 올라갔고 현장 업무도 별탈 없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안쪽의 공기가 처음 우리가 내렸을 때와는 조금씩 다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본국 교신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문제려니 했어요. 해외 파견 근무를 하다 보면 통신이 며칠 지연되는 일이 없지 않았거든요. 김혁이 장비를 점검했고 저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우리 7명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교신이 끊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단순한 기술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저쪽에서 받지 않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처럼 다들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저녁에 교신이 재개됐어요. 김혁이 통신실에서 나오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날 본국에서 내려온 지시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표현이나 형식이 평소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 그 차이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단어 선택이 달랐고 문장 끝을 맺는 방식이 달랐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정식이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사관 동지, 본국에서 누군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키갈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오정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아는 순간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눈빛 하나로도 다 통하는 그런 순간이요. 우리 7명이 그때 그랬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느낌이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오정식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현지 협력병원에서 돌아오면 늦은 밤까지 혼자 앉아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무얼 쓰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환자 기록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적는 것이 환자 기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었어요. 백남진은 그 시기에 유독 말이 없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을 다녀오면 저녁 내내 혼자 창가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는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현지 인부들과 가장 많이 부대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다 보면 정이 드는 법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아시겠지만 같이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면 말이 필요 없어지는 법이에요. 백남진이 현지 인부들 사이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리순이 동무는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자기 방에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무슨 방송을 듣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저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고향 생각이 나서요. 저도 짧게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소.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사 림철수 동지는 그 무렵부터 식사 자리에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그가 느끼는 무게는 우리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책임질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름이 불리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그의 등이 조금 더 굽어 보인다고 느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짊어진 짐이 무거워지면 사람의 등이 먼저 말한다는 거요. 교신이 재개된 뒤로 2주가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올라가고 회의는 열리고 생활총화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7명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움직이고 있었어요. 담장 밖 키갈리의 언덕들은 여전히 초록빛이었지만 담장 안의 공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신이 재개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다가 리순이 동무의 방문 아래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라디오 소리였습니다. 잡음 섞인 그 소리 사이로 낯익은 말투가 들렸어요. 서울 말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 방송을 듣는다는 건 보위부에 발각되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것으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순의 동무와 식탁에서 마주쳤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밥상을 물리고 일어서는 순간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복도 지나가셨지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잠이 안 와서 좀 걸었소. 그녀는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이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도 혼자 라디오를 켜기 시작했어요.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잡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서울 말씨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른 눈으로 보여주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평양에서 보낸 20년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다시 펼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무렵
백남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서류를 들고 들어와 책상 위에 펼쳐놓더니 서류 아래쪽에 접힌 메모 한 장을 조용히 꺼냈어요. 글씨가 작고 촘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그가 몇 달에 걸쳐 공금 일부를 조금씩 따로 챙겨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경비 항목에 분산시켜 기록을 남기지 않은 돈이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 읽고 그에게 돌려줬어요. 백남진은 메모를 받아들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정식 선생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아내 얼굴, 아들 얼굴, 평양의 우리 집 골목, 어머니 산소가 있는 언덕. 이걸 두고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이 안에서 나눈 것들이 발각되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꼭 그 상황이었어요. 장성호가 조용히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탈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사 림철수 동지를 제외한 5명이 그 표현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림철수 동지만 아직 그 대화 밖에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어요. 림철수 동지가 혼자 남아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6이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어요. 그러다 림철수 동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6명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이미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키갈리의 밤바람이 창문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7명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7명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들 녀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얼굴을 할지 그 생각을 하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은 울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초상화 앞에 섰고 보고서는 제때 올라갔어요. 생활 총화 자리에서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각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밥상에서 눈빛이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백남진이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7명이 다 자리에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한국 선교사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 교회에서 몇 달째 마주쳐 온 분이에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했소. 림철수 동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어요. 믿을 수 있소? 백남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석 달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있소. 그 선교사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었어요. 르완다에서 10년 넘게 의료, 봉사와 교육 지원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백남진이 현장 인근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는 그냥 지나쳤다고 했어요. 2번째, 3번째 마주치면서 짧은 말을 나누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 선교사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고 했습니다. 백남진은 그날의 대화를 우리한테 옮기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석 달을 혼자 간직해 온 무게가 그 떨림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식이 루트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는 병원 쪽 인맥을 통해 이미 몇 가지를 알아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르완다에서 직접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외교관 신분이라 현지에서 발각되는 순간 외교 문제가 되는 데다 르완다 주재 한국 대사관 위치가 우리 대사관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인근 제3국을 경유해야 했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7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외교관 7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 본국에 즉시 보고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 시차를 두고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핑계는 각자 달랐습니다. 현장 점검, 병원 방문, 시장 조달. 저는 현지 정부 부처 방문을 명목으로 쓰기로 했어요. 각자 움직이되 키갈리 외곽 지점에서 합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교사 쪽에서 차량과 연락망을 대주기로 했어요. 날짜를 정하던 밤이 생각납니다. 7명이 둘러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달력을 꺼내놓고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날짜 이후로는 우리가 알던 삶이 완전히 끝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도요. 리순이 동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 그 마음이었으니까요. 오정식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저도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들 녀석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날 때 공항에서 씩씩하게 손을 흔들던 그 얼굴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가 한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생각이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처럼 얹었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인지 아니면 가장 비겁한 도망인지. 그 밤에는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각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여권, 신분증,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담아 두기로 한 것들. 저는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을 지갑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써준 편지 한 통도요. 몇 해 전 생일에 받은 건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담장 밖 키갈리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어요.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평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오래전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어떤 길을 가든 하늘은 다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날 밤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날짜가 정해지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야 했어요.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식사 자리에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밤에는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내일을, 모레를, 그 다음을 계속 되짚었어요. 첫날 오정식과 리순의 동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명목은 협력병원 방문이었어요. 둘이 차에 오르는 걸 대사관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리순의 동무가 떠나기 전 복도에서 저와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말 한마디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그날 오후 장성우와 백남진이 현장 점검을 핑계로 나갔습니다. 김혁은 통신 장비 점검을 이유로 외부 업체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대사관 사무실에 앉아 평소처럼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했어요. 저와 림철수 동지는 다음 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의심을 늦출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림철수 동지와 둘이 대사관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으며 우리는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가 오래된 찻잔에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30년을 이 조직에 바쳤소. 저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는구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차를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정부 부처 방문 일정을 수첩에 적어놓고 대사관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안에 든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여권, 사진 한 장, 아내 편지, 그리고 오정식이 몰래 건네준 선교사 연락처였어요. 대사관 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춰지더니 저도 모르게 한번 돌아봤어요. 담장, 초록 나무, 창문, 그 풍경이 눈에 박혔습니다. 선교사가 보낸 차가 외곽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림철수 동지가 제 옆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장성호와 김혁이 타고 있었어요. 오정식, 리순이, 백남진은 별도 차량으로 앞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운전석에서 짧게 인사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르완다에서 케냐까지는 차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중간에 국경 검문소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미리 다 준비해 두었다고 했지만 검문소가 가까워질수록 차 안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잖아요. 검문소 직원이 차를 세우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통과시켰어요. 저는 그때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케냐 땅에 들어서자 백남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넘었소. 다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들이 가슴 안에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얼굴이 차창 밖 풍경 위에 겹쳐 보였어요. 아내, 아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 생각이 기쁨보다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이로비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렸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오정식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결국 어머니라는 거려. 나이로비 외곽에서 선교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 전 하룻밤을 지낼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7명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았어요.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그 밤 우리에게는 전부였어요. 그 낡은 건물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평양이 보였고 눈을 뜨면 낯선 나이로비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마당을 쓸던 아버지요. 그 빗자루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선교사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가 출발하고 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나이로비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태극기를 본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근무를 하면서 여러 나라 국기들 사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태극기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안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어요. 7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선교사가 앞서 걸어가며 경비원에게 무언가 말했어요. 경비원이 안으로 연락을 취하더니 우리를 들여보내줬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림철수 동지가 제 옆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숨소리에 30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안내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직원이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리순이 동무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달래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대사관에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외교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외교관 신분이라 일반 탈북자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대사관 측에서는 우리를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본국에서 이미 우리 7명의 실종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장 힘든 건 생각이었어요.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지금쯤 무슨 말을 듣고 있을지,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눈총을 받고 있을지, 평양에서는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는 일이 드물지 않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짐을 지우게 될지,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내가 잘못되는 건 참아도 자식이, 배우자가 고통받는 건 못 참는 게 부모 마음이고 가족 마음이라는 거려. 오정식은 그 기간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평양에 노모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충격을 버티실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가 어느 밤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불효자가 됐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죄책감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장성호는 반대로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는 종이에 무언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 대사관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 본국과의 교신, 체계 같은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무언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대사관 측에서 한국행 일정이 잡혔다고 알려왔습니다. 7명이 함께 움직이는 건 어렵다고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들은 님철수 동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크고 단단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세월도, 직위도 결국 사람 앞에서는 다 내려놓게 되는 법이더라고요. 출국 전날 밤 7명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선교사가 가져다 준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 고향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7명이 함께한 마지막 밥상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안도도 아닌 그 무엇이 가슴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 림철수 동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 다 말 한마디 없이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민족의 땅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안전기관으로 인계됐어요. 몇 주에 걸쳐 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외교관 출신이라 일반 탈북자보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은 대체로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윽박지르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조사라는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함경도에서 온 분, 양강도에서 온 분, 저처럼 해외에서 들어온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왔던 길은 달랐지만 눈빛은 비슷했어요.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만 가지는 그 눈빛이요. 하나원 생활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건 작은 것들이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왔습니다. 밤새 불을 끄지 않아도 됐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 보니 물건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배급표 없이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게 그 단순한 사실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말투도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도 단어도 낯선 것들이 많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알아듣기 어려운 외래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자막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이 통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7명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정착 지원을 받아 각자의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헤어지던 날, 우리는 연락처를 나눴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림철수 동지가 악수를 청했어요. 7명이 차례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리순의 동무는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저는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지어 먹어요. 창밖으로 차들이 다니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풍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들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요. 아버지가 한 선택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마음이 하루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내 생각도 매일 합니다. 아내는 제가 떠난 것을 처음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노했을 수도 있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먼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유가 뭔지 이제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예요. 당연해 보이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한테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습니다. 6.25 이후 우리 민족이 둘로 나뉜 지 어느새 70년이 넘었어요.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시는 걸 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식은 지금 지방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백남진은 건설 관련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리순의 동무는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명절이면 안부 문자 하나씩 나눕니다. 짧은 문자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건너온 시간이 다 들어 있어요.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어르신들이 그토록 기다려 온 그날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고향 산천,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들, 그것들이 그리운 건 저만이 아닐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자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삽니다.